혹시 직장에서 목소리를 좀 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꼭 뭐 노동조합 활동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오늘은 특히 그 노동조합과 관련해서요. 한국의 부당노동 행위라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 손에는 지금 노동조합법 관련 공식 질의회 시집하고 또 실제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속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좀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고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딱 부당 노동 행위다. 이 기준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왜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또 실제 그 판정 사례들을 보면요.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또 어떨 땐 좀 묘묘하게 나타나는지 그걸 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증 풀어드릴 준비, 네, 저희는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부당 노동 행위. 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딱 규정하고 있나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법률 용어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통 줄여서 그냥 노조법 이렇게 부르죠. 이 법 제81조에 보면 사용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이걸 이제 부당노동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있잖아요. 그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걸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장치거든요. 그냥 뭐 종이 위의 권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게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노동 3권을 딱 지켜주는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는 건가요? 주요 유형들이 몇 가지 있다면서요? 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요. 불이익 취급입니다. 법조항은 제1호, 제5호 관련인데요.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사실 제일 흔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거나 뭐 가입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새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이유로 해고한다거나 월급을 깎는다거나 승진해서 떨어뜨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죠. 그리고 정당한 파업 같은 단체 행동에 참여했다. 또는 이거 부당노동 행위예요 하고 노동위에 신고했다. 이런 이유로 불이익 주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와, 이건 뭐 듣기만 해도 정말 부당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딱 떨어지게 명확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정년이 다 된 근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유독 노조 활동을 좀 열심히 하던 사람, 뭐 예를 들면 노조 위원장만 딱 찍어서 계약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계약 기간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노조 위원장인데 계약 연장 안 됐네? 이 사실 하나만 보고 이건 부당노동 행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중요한 건 왜, 도대체 왜 그 사람만 계약 연장이 안 됐는가? 바로 이 점이죠. 사용자가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 그러니까 부당노동 행위 의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판단하려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정년된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처우가 달랐나? 과거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했었지? 관행? 그 위원장이 계약갱신을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나? 해고 통보 시점이나 방식은 좀 이상하지 않았나? 그리고 평소에 회사가 노조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여러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그 숨겨진 의도를 추정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명분, 이게 다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유랑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불공정 고용계약입니다. 제2호 관련. 이건 뭐랄까 좀 더 노골적인 방식인데요. 영어로는 Yellow Dog Contract, 우리말로는 황견계약이라고도 불러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근로자 계약을 갱신할 때 특정 노조에는 절대 가입하면 안 돼. 혹은 만약 가입했다면 당장 탈퇴해. 이런 조건을 딱 거는 행위입니다.
이건 뭐 근로자가 어떤 노조를 선택할지, 또 노조 활동을 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그 권리 자체를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금지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혹시 비정규직이나 촉탁직 근로자들한테 재계약을 미끼로 노조 가입하면 재계약 안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압력 넣는 것. 이것도 딱 해당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것 자체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재계약의 조건으로 노조 가입 금지나 노조 탈퇴를 내건다. 그러면 그건 명백하게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고용 계약, 즉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조건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 유형은 단체 교섭 거부 또는 해태입니다. 제3호 관련.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노조 대표랑 교섭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교섭에는 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막 시간만 질질 끌고 아주 불성실하게 임하는 행위, 이걸 해태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여기서 또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해고된 사람이 노조 대표 자격으로 교섭하자고 요구하면요. 사용자가 아니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직원 아니잖아요. 교섭 못 해줘요. 이렇게 거부하는 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만약 해고된 사람이 기업별 노조의 대표다. 그리고 그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막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일단은 이 해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면요. 예를 들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면 그럼 그 사람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나 조합원 자격을 잃은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좀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사람이 노조 대표가 아니라 교섭위원 중에 그냥 한 명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단순히 해고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건 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그 해고자가 과거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객관적으로 교섭을 방해할 우려가 너무 명백하다. 그러면 사용자가 노조에 교체 요구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교섭에 응해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사용자가 교섭 전에 무리하게 조합원 명단 전체를 내놔라 요구한다거나 뭐 노조 내부 규정에 대표의 권한 제한 조항이 있다는 걸 트집 잡아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과연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그 성의 있는 교섭 의무를 다 했느냐 이겁니다. 핑계대면서 교섭 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정당한 이유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야지 사용자가 그냥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마지막 유형은 뭐죠? 네 번째는 지배, 개인 및 경비 원조입니다. 제4호 관련이건 이건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지배 개입. 그리고 노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경비 원조. 이걸 금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물론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편의 제공, 예를 들면 노조 사무실이라던가 아니면 뭐 후생기금 기부 이런 예외는 있습니다만 지배 개입이라는 말이 좀 되게 광범위하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경영 설명회 같은 자리에서 노조 주장은 현실과 좀 안 맞습니다. 라거나 파업하면 회사 손해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거 이것도 지배 개입이 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의견 표명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나 방식, 또 시점, 장소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단순히 회사 입장을 설명하거나 노조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반박하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뭔가 협박이나 위협적인 어조를 쓴다거나 노조 활동하면 불이익 줄 거야. 혹은 반대로 노조 활동 안 하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하는 걸 방해하고 결국 노조의 조직이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다. 그러면 이건 지배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가 회사 시설에 좀 비방성 현수막을 붙였을 때 회사가 이걸 철거하는 행위도요. 그냥 단순히 시설 관리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 현수막 내용이 정당했는지, 부착 경위는 어땠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 그러면 부당 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거죠.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 공간을 준다거나 게시판 쓰게 해준다거나 이런 편의 제공은 어떤가요? 특히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거 좀 공평하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특정 노조만 너무 편애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노조 사무실 제공 같은 편의 제공은요, 사용자의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보통 단체 협약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일단 제공하기로 했다면 특히 복수 노조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조만 딱 배제하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불리하게 대우한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확보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의 편의를 새로 생긴 노조에게 무조건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어요. 회사의 공간 사정이나 재정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노조 사무실이 노조 활동의 거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되게 중요하게 봐서요. 교섭대표 노조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수 노조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법상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조에게 부과된 공정대표 의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특정 노조하고만 별도의 협의체를 딱 만들어서 심지어 그 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준다. 이건 다른 노조와의 관계에서 명백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그 특정 노조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지배 개입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노조 운영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노조가 재정적으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대략적인 그림은 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불이익 주기, 노조 가입이나 탈퇴 강요하기, 교섭 제대로 안 하기, 그리고 노조 운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노조 편들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보면 이 원칙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점들이 구체적인 쟁점이 되는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사례로 JT친의 저축은행 사건 이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노조 간부들한테 인사고과를 좀 낮게 준 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근로시간 면제, 우리가 흔히 타임오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제도를 사용하는 노조 간부들에게 일반 직원하고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개인 영업 실적을 평가해서 최하위 등급, D등급을 준 것이 과연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선 그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라는 건요, 노조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주면서 노조 업무만 볼 수 있게 허용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지회장은 주 40시간, 그러니까 사실상 근무 전체를 면제받았고요. 수석 부지회장은 주 20시간, 근무 시간의 절반을 면제받는 타임오프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회장의 경우로 보면요. 주 40시간 타임오프를 썼으니까 평가 기간 동안 실제 영업활동을 한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회사가 정한 평가 기준상으로도 실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도 회사는 이 지회장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강행했고 심지어 1차 평가에서는 B등급을 줬다가 최종적으로는 D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이건 명백히 타임오프 사용 및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다라고 노동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평가 대상 자체가 아닌 사람을 억지로 평가해서 낮은 등급을 준 거죠. 평가 대상도 아닌데 평가를 해서 불이익을 줬다. 이건 명백하네요. 네. 자, 그런데 수석 부주회장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분은 주 20시간 타임오프 사용자라서 평가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평가 대상 자체는 맞았습니다. 회사는 이 수석 부주회장의 개인 여신 실적이 낮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D등급을 부여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죠. 아니 실적이 낮으면 낮은 등급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중에는요, 이 수석 부지회장보다 개인 실적이 더 낮은데도 뭐 지점 전체 실적에 기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A나 B등급을 받은 사례들이 발견된 거예요. 회사가 스스로도 때로는 개인 실적 말고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했다고 인정한 셈이죠. 결국 수석 부지회장에 대해서는 타임오프를 사용해서 절반밖에 근무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 절대적인 개인 실적만을 기준으로 삼고 심지어 그 기준조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불리하게 적용해서 최하 등급을 부여한 것은 노조 활동, 타임오프 사용 포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지급, 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기준처럼 보였지만 그 적용 방식이나 결과가 차별적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겉으로 내세우는 공정한 기준이라는 게 실제로는 특정인을 딱 겨냥한 불공정한 잣대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점이 핵심이네요. 와, 평가 방식의 투명성이랑 일관성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이런 인사평가 말고 회사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사례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 뭐 노조가 자체적으로 하려는 교육 활동이나 외부 인사 초청 같은 거? 이런 걸 막는 방식으로요. 그 한국앱손 사례가 이런 경우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 그런 쟁점들이 다뤄진 사례입니다. 한국앱손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의 조치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짚어볼게요. 첫째는 이 회사 단체 협약에 분기별로 1시간씩 유급으로 노조 교육 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조가 특정 영화, 노동 관련 다큐멘터리였는데 이걸 상영하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그 내용이 좀 편향적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교육시간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걸 보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 내용에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한 행위다. 그래서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내용을 뭘로 할지는 기본적으로 노조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는 거죠. 둘째는 회사가 회사 내 보안 규정을 이유로 들면서 노조 사무실의 외부 방문객, 예를 들면 뭐 상급노조 간부나 법률 자문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킨 조치도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상 위협이 있는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결국 노조의 정당한 외부 조력 활동이나 연대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 개입 행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통제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회사가 가진 뭐 시설 관리권이라든지 보안 유지 의무 같은 것들이 때로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노조 활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면 그건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마지막으로 코레일 관광개발 사례는 어떤가요? KTX 승무원들 처우 개선 요구랑 관련된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해고나 징계 같은 좀 더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사례는 여러 명의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징계, 뭐 해고, 정직, 감봉 등등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더욱 복잡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각 징계마다 나름의 사유를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복장 불량이다, 무단 결근했다,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 등등요.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그 징계 사유들이 과연 진짜 이유일까? 아니면 KTX 승무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좌회사가 아닌 본사 직접 고용 등을 주장하는 그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요, 직원들이 KTX 승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점을 알리려고 기자회견을 열거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그 자체를 회사가 문제 삼아서 징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런 활동들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죄에 속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뭐 복장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거나 사전에 회사에 보고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좀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징계의 주된 목적이나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정당한 노조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었다면 그 징계는 결국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본질을 덮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 또다시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사용자가 겉으로 내세우는 표면적인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노조 활동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탄압 의도, 이걸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이게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정말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부당노동행위 판단이라는 게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징계나 불이익 조치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또 해당 조치를 받은 근로자가 어떤 노조 활동을 했고 두 활동이 얼마나 정당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그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이 노조 활동과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다른 비조합원 직원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형평에 맞는지, 그리고 평소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우호적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이었는지 등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사용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부당 노동행위 의사, 즉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혐오하는 그 의도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해고나 징계 같은 아주 직접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인사평가 방식의 어떤 차별적인 적용, 또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태도, 노조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심지어 특정 노조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합리적인 이유나 형식적인 절차, 그 너머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반노동조합적인 의도나 실질적인 차별 효과, 이걸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네요. 네, 정확한 정리십니다. 노조법 제81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3권을 현실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오늘 살펴본 질의 회시 내용이나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실제 사건들은 법 조항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와 또 미묘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항과 대표적인 판례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판단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복잡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각자의 직장생활 경험을 좀 떠올려보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꼭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에게는 좀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거나 회사 내규나 규칙이 적용될 때 유독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좀 엄격하게 적용되는 듯한 느낌 혹시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부당노동 행위의 논점들이 우리 직장 내에 존재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공정성과 권력관계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미묘한 편견이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